시청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박지하의 사회적 이슈를 다 말한다. 박박사이다. 이번 주는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위원 박지하 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사회적 이슈를 다 말한다. 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정당 득표율 3%가 안 되면 수십만 표를 받아도 국회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표는 다 같은 표여야 하는데도 누군가의 표는 의미 없는 표가 되게 했던 정당 득표율 3% 봉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9일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판결이죠. 네, 오늘은 이 판결이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선거 제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박박사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독점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두 당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이런 정치, 적대적 공생의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할 때 말이죠.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그래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봉쇄 조항이죠. 이러한 조항이 소수 정당의 이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 의사를 왜곡한다. 뭐 이런 비판이 늘 있어 왔죠. 맞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3%는 무려 84만 표 정도인데요. 이는 제주도 전체 유권자인 56만 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거대한 민심이 사표로 취급이 되었던 것인데요. 실제 이로 인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정당들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1호 정당 득표율 3% 봉쇄 항목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었고요. 이번에 헌재에서 1항 2호인 지역구 5석 이상까지 포함해 1항 전체에 대해서 재판관 7대 2의 이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윤석열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안고 광장으로 나왔고요. 이후 공직 선출의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 그리고 정치 참여 기회 불평등 해소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정치 구조를 바꿔서 사회 개혁으로 나갈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헌재 이번 결정으로 이 현행 저지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 위헌이라고 단호하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내린 건데 위헌이면 무조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각 정당들은 어떻게 이걸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정당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을 하면서 후속 입법에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이런 취지에 입각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조속하게 선거제도 전반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소수 정당에게 부당하게 가해졌던 이 진입 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다라며 환영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과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2%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입에 실패했던 아픔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복원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평가를 하며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가 참 오랫동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다,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번 이제 헌재에서는 그런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들을 다 정치권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후속 입법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그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는 것은 국회 스스로 법치주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인데요. 사실 아주 답답한 고구마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헌재가 평등권 준수를 요구하며 광역의원 선거 구간 인구 편차 기준이 3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를 했지만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 선거구 획정을 미루다가 결국 그 기준을 넘긴 선거구들을 그대로 둔 채 2022년 지방선거를 치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 선거구를 그대로 방치를 한 거죠. 그죠? 그 결과 25년 10월에
또 전북 장수군을 비롯해서 인구 편차를 어긴 선거구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헌재가 또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태만이 국민의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을 사법부가 재차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시작됐잖아요. 지난 2월 3일 날부터 시작됐죠. 예, 광역장부터. 예. 예, 그런데 아직도 광역 기초의원 정수와 이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또 넘겨버렸습니다. 아, 일이다 정말. 예, 이렇게 선거구 획정의 최종 타결이 늦어져 버리면 후보자는 내가 어디서 선거운동을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 후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혼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의 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아니란 생각 이제는 걷어내고 예. 이 구성원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한 표 한 표의 등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번 비례성 강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가 길을 터 주어도 국회가 후속 입법을 뭉개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또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 3% 그리고 지역구 5석 봉쇄 조항 위헌 결정이 실제 정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국회를 잘 감시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헌재 결정이 말입니다. 또 우려도 자아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군소 정당들이 이제 난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또 저지선이 워낙 낮춰지면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이 하는 당이 있잖아요. 그런 네. 당들이 막 부정선거 음모 퍼뜨리는 사람들, 막 민주주의 박살내는 극우적인 망동을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진입해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지 않나요? 네. 제가 잠시 저희 동네 이야기를 예.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도 완전히 또 이 고구마입니다. 제가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데요. 이 동대문구 의회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전원이 해외 연수 항공료를 부풀려서 예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대문구 의회 의장은 사과를 주민들께 하기는커녕 다 그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서 더 공분을 샀는데요. 이 청렴도 꼴찌, 의정평가 꼴찌를 기록했던 이 동대문구 의회가 보면 오랜 시간 거대 양당으로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알아서 자정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또 살펴보니까요, 이게 저희 동네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소수 정당의 난립을 물어보니까 거대 정당들끼리도 적골이니 피장파장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죠? 예, 그렇다기보다는 예. 저는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이 거대 양당의 좀 적대적인 공생을 깨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당법과 국회법에는 이미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 역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도 짚었듯이 국회 안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은 그 극단주의 세력이 네. 국회 들어오는 거 어떡하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죠? 또 탈곡기 또 얘기도 저도 아까 주의 깊게 봤는데요. 이 국단주의 세력이 국회에 들어올까봐 염려 주시는 분들 저 역시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 특정한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론장에서 토론을 통해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계속해서 극단화되는 것보다 의회 내에서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또한 안전한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덕 있을 거 장목 담근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설령 의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또 유권자들이 그것을 걸러낸다라는 거군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고구마를 잔뜩 먹었는데요. 좀 시원한 이야기 뭐 사이다 없습니까? 정치개혁 앞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예,
이번 헌재 결정이 이 견고한 성벽에 작은 틈을 낸 거라면 그 틈을 넓혀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뭐 큰 당 작은 당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 5% 봉쇄 조항의 해제입니다. 현재 국회 의석 300석 중에 비례대표는 단 46석, 46석 뿐입니다. 지역구 중심의 선거 제도는 1등 이외의 표는 모두 이렇게 사표가 되고, 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좀 공고하게 하는데요. 비례대표 의석을 좀 늘려 나가야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에 진입해 정책 대결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OECD 국가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민심을 담아낼 때 우리 한국 정치는 그에 비해서 다소 낮은 15%라는 좁은 문틈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한테는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배분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 공직선거법 규정 5% 봉쇄 조항도 문제죠, 아주. 예, 이 조항도 차차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 진입 장벽이 낮아졌는데 정작 우리 동네를 돌보는 지방의회 문턱이 더 높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기초광역의회에 반영돼야만 지자체의 거대 양당 독점과 이로 인한 견제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어느 당이든지를 떠나서 이 지방자치의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 그 3% 봉쇄 조항이라는 숫자가 사라진 자리에 앞으로 무엇이 채울 것인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고 지방선거 5% 벽까지 허물어야 이제 진정한 정치대 개혁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헌재가 문을 열어줬다면 이제 그 문 안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닦을 때입니다. 비례성 강화와 봉쇄 조항 철폐는 소수 정당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여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동안 공론장에서 배제되었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 취지를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도 반영하기를 소망해 보면서 제가 시원한 한 문장을 하나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트위터에 썼던 글인데요. 네.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 공천 안 되면 공자도 낙선되는 2인 선거구제. 답답한 마음으로 쓰신 글이겠죠. 네. 예,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3% 봉쇄 조항 위헌 판결이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서 우리 정치를 가두고 있는 거대한 벽을 허무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치는 착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내 삶을 가장 잘 대변하는 최선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열어준 이 작은 팀이 2026년에 있는 이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죠. 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시원한 사이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빡빡 사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메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